네, 안녕하세요. 최현희 법률사무소 최철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좀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압류 출심이 가능한가? 많은 분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강제 집행 방식일 수도 있는데요. 요새는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 출심을 누가 더 잘하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승패가 나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압류 출심하는 이 실무적인 절차, 팁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냥 결론부터 말해주세요. 비트코인 압류 출심할 수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능합니다. 비트코인도 압류 출심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비트코인도 돈이에요? 법적으로 재산으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네, 이제 비트코인도 재산으로 인정이 돼요. 사실 이게 얼마 안 됐어요. 2018년도에 그때 대법원에서 형사사건이었는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비트코인을 평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민사소송에서도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이 이제 부쩍이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재산으로 인정이 되면 게임으로 제가 얻은 아이템 같은 것도 재산으로 봐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비슷할 수도 있죠. 이게 2024년도에 어떤 시행된 법에 의해서 이 가상자산이라는 걸 정의를 내렸어요. 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어떤 정자적 증표라고 이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패나 또 용역으로 이렇게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결과물로 보기 때문에 이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이나 전자화폐 등은 제외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 가상자산에 포함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비트코인은 경제적 가치도 지니고 있고 전자적으로 이렇게 거래하거나 이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가상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자체를 압류 출심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압류한다라고 하면은 이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있는 거래소에다가 압류 출심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습니다. 비트코인 자체에다가 압류 출심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법적으로 이론상으로만 가능하고 실무상으로는 어려워요. 코인 자체가 아니라 코인과 관련된 금전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다가 압류 출심한다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압류 출심을 한다는 거는 어떠한 채권에다가 보통 해요. 그러면 비트코인에다가 실제로 압류 출심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해요? 네, 큰 틀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장 주식에다가 압류 출심하는 거랑 좀 비슷한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가압류를 해야 돼요. 가압류라는 건 소송의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임시적으로 이제 묶어두는 거죠. 돈을 못 빼돌리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거래소, 그러니까 우리 PD님은 어디에서 거래를 하시나요? 업비트에서 거래해요. 네, 뭐 예를 들어 지금 PD님이 거래하고 있는 업비트랄지 뭐 빗썸이랄지 이런 거래소에다가 그 우리 채무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청구권에다가 이제 가압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소송을 제기하겠죠. 뭐 긴 싸움 끝에 소송을 이기면 확정 판결을 받을 거예요. 그럼 이 확정 판결을 근거로 본 압류를 하는 겁니다. 본 압류는 진짜 묶는 거예요. 그 다음 추심을 하는 거죠. 추심이라는 거는 이제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빼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게 다 만족이 됐으면 이 마지막에 채권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을 그 채무자한테 압류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에다가 압류를 해요. 압류 추심의 아주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증권, 주식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이걸 보관하고 있는 데가 어딘가요? 은행이잖아요. 증권거래소나 손으로 지금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채무자가 이 은행이나 거래소에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예금을 돌려줘, 혹은 내 주식을 팔래, 내 지금 돌려줘, 이런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은행이나 거래소가 우리 채무자의 채무자인 거예요. 이걸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압류 명령을 받게 되면은 그 결정문이 제3채무자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 제3채무자가 우리의 채무자가 갖고 있는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막거나 주식을 팔지 못하게 이렇게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업비트를 이용하는데 업비트에는 K뱅크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업비트랑 K뱅크 중에 어디에다가 그 압류 출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이 부분이 바로 상장 주식에다가 강제 집행을 하는 거랑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상장 주식에 대해다가 압류 추심을 하면 그냥 거래소에다만 하면 돼요. 왜냐면은 그 증권사, 거래소가 아니라 증권사죠.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이라고 치면은 삼성증권에 여러분들 계좌가 있잖아요. 거기에다 돈을 넣고 주식을 매매한 다음에 팔고 나면 그 돈을 그냥 바로 인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자산은 안 돼요. 왜냐면은 이거 2018년도에 시행된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라는 게 있어요. 이때 이제
이제 코인을 매매하려면 이 시중은행의 실명 인증 계좌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PD님이 갖고 계신 업비트는 K뱅크, 그다음 빗썸은 예전엔 농협이었지만 지금 국민은행,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코빗은 신한은행인데 이런 식으로 거래소 자체의 계좌 말고도 별도 시중은행을 반드시 두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압류 추심을 할 때는 거래소 계좌뿐만 아니라 이 시중은행에다도 이 압류 추심을 같이 해야 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실 거래소에 갖고 있었던 이 예치금을 연결된 계좌에 돈을 빼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근데 내가 이 사람이 코인 거래는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코인 거래소에다만 압류를 했어요. 그럼 이미 돈은 연결되어 있는 시중은행에 빠져나갔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압류 추심을 하려면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거래소뿐만 아니라 이 해당 거래소와 연결되어 있는 이 시중은행이랑 같이 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데 거래소가 아니라 이미 개인 지갑인 콜드월렛에다가 옮겨놨으면 그 콜드월렛도 압류할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얘기했던 주제랑 비슷한데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가능해요.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개인 지갑으로 콜드 월렛으로 이 비트코인을 들고 있으면은 지갑 자체가 존재하는지 혹은 뭐 얼마큼 갖고 있는지 파악도 어렵고요. 제일 핵심은 이 프라이빗 키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채무자가 이 프라이빗 키를 제공하지 않으면 얼마큼 수량이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이걸 강제로 뺏어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만약에 개인 지갑에다가 압류 추심을 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나 이거 프라이빗 키 까먹었어 혹은 잃어버렸어 그냥 오리발 내밀면은 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콜드 월렛에 들고 있는 코인은 사실상 강제 집행을 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래소를 통해서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요새 큰 이슈는 없습니다. 가압류나 압류를 하면 채무자는 그때부터 거래소 이용을 못하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데다가 이제 가압류나 압류를 하면은 더 이상 여러분의 채무자들은 코인은 사고 팔 수도 없고 그 예치금을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연결 계좌에다가 뺄 수도 없어요. 이거를 이제 출금 차단 의무라고 하는데 압류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이 채무자한테 어떠한 그 권리를 행사하게끔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때 제3채무자 진술 최고를 하게 됩니다. 이 거래소는 우리 채무자가 어떤 코인을 갖고 있는지 수량을 얼마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다 정보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정보를 제공받고 구체적으로 어떤 액수의 어떤 코인에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이제 추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끔 많은 분들이 이 제3채무자가 협조를 안 하면 어떡해요? 라고 뭐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그 제3채무자가 일반 채무자면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채무자가 뭐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는데 그 공사대금을 줘야 하는 제3채무자가 일반 회사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잖아요. 굉장히 큰 기업이니까 이렇게 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협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협조를 안 하면 과태료 맞을 수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당할 수 있고 뭐 더 심하면은 형사 처벌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거래소가 협조를 안 하면 어떡하냐라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추심하면 비트코인 자체를 받게 되나요? 아니면 돈으로 받게 되나요? 이게 또 비트코인 압류 추심할 때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죠. 이 압류한 비트코인을 추심하는 거는 상장 주식을 추심하는 거랑 사실 비슷해요. 이때 그 채권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비트코인 자체를 내가 이전받을 건지 아니면 이걸 현금으로 받을 건지 결정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 자체를 이전받고 싶으면 해당 거래소에다가 이 전자지갑, 그러니까 계좌를 만들고 해당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이전해 줄 것을 추가로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거래하지 않거나 혹은 비트코인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돈으로 받고 싶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매각해서 현금으로 받는 방법도 있어요. 이걸 이제 민사집행법상 이제 특별 현금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채권자가 별도의 추가로 특별 현금화 명령을 신청을 해서 그게 인용이 되면은 법원의 집행관이 직접 거래소를 통해서 이거를 당시 시가 시장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판 다음에 그 돈을 이제 법원 계좌에다가 옮겨놔요. 이제 그때 이거를 이제 배당받거나 추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이나 비트코인으로 받고 나면 이제 저는 더 할 게 없는 거 맞나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실수를 하는 게 돈을 다 받고 나면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러면 안 돼요. 돈을 받고 나면 법원에 추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채권자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내가 돈을 얼마큼 추심 받았어? 라는 걸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날 때 이거를 안분 배당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신고 간단하니까 뭐 전자소송이나 법원에 찾아와가지고 이 추심 받은 계좌, 사진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간단히 증명해가지고 제출하면은 쉽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비트코인 강제 집행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포트폴리오로 갖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나서 제대로
이 만족을 얻으려면은 기존의 은행이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도 강제 집행을 적극적으로 잘 해야 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비트코인 강제 집행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